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세금은 안 내는 게 과연 좋은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아마 제 얘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절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무리하게 소득을 지나치게 줄여서 탈세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절세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에 있거나 탈세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득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우리의 자세,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작년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탈세를 조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이제 착수를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소셜미디어, 후원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 공유업자 이런 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 경력, 이게 견관예우라고 하는데 사실 견관예우라는 게 아직도 만연해요. 국세청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마 다른 데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나부랭이들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은 보통 공적 경력이 있는 분들, 우월적인 지위가 있거든요.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적 경력 우월적 지위로 소득을 하면서도 또 세금을 안 낸다셨나 봐요. 세금이라도 많이 내시지, 돈도 많이 버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밥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뭐 공유경제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러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소득을 누락을 한 거예요. 뒷광고 대가로 돈을 받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근데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늘 뭐 뒷광고니 후원이니 그런 것들, 후원 소득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과세된다고 저는 한 5년 전부터 제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금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도 처음에 어떤 세무서는 안 내도 된다던데 막 이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죠. 내셔야 된다. 언제가 내 거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문제가 됐고, 지금은 유튜브가 세금 신고해야 된다는 거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외로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처럼 내셔야 된다고. 듣기 싫은 소리죠. 근데 저 같은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세금을 누락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좀 조용히 사셔야 되는데 또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어요. 인플루언서니까 또 자랑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슈퍼카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호텔을 다니면서,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서 후원 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이분도 광고주로부터 이제 PPL이나 광고 대가를 받고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것도,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받은 것도 해외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 같은 것들을 자녀한테 줘가지고 자녀가 그 취득을 해서 투기를 한 거예요. 세금을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산도 없어야 되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주식, 그리고 아파트 이런 거 다 구매하면 안 돼요. 차량도 구매하면 안 돼요. 신용카드도 쓰면 안 돼요. 어떤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어둠의 경로에 있는 분들과 비슷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다 계좌 내역이 남아있는데. 그죠? 그래서 해외 계좌는 사실 국세청이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IT가 발달해 있는데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선 주로 이제 해외에서 돈을 받고, 원룸 같은 데서 돈을 받고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국세청에서는 자산의 형성, 그러니까 자산에는 부동산, 뭐 주식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거 있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래서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신고 안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내가 자랑은 하고 싶고 자산을 늘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랑 이런 자산 형성, 소비 지출 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줄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보시면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이 소득금액 있잖아요. 종합소득금액. 이게 여러분들이 벌어온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국세청에서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떼잖아요. 그 소득금액 증명원의 금액이 여러분들의 자금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경제활동을 해온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자산의 형성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비교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소득금액 증명상 소득금액에서 세금 낸 거, 신용카드 쓴 거 이런 거 다 제외해야 돼요. 물론 소득금액에 신용카드가 제외된 후의 금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냈다는 건 이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는 건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 대출이 안 돼요. 되게 억울하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해요. 은행 입장에서도 갚지 않을 위험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갚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금액을 낮춰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은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 안 냈다는 건 여태까지 이 종합소득금액이 낮게 신고가 돼서 그렇게 세금 안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환급이 됐다는 거는 이 종합소득금액이 낮게 신고가 됐다. 그렇게 의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고요. 신용카드 같은 거 개설할 때도 어쨌든 내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카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용도가 결정돼서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대출 혹시 예정이 있으시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제 소득금액 같은 것들을 좀 비용을 좀 뺀다든지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냥 세금 안 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안 내게 해주세요. 나 세금 싫어요. 세금 왜 내요? 이렇게 신고를 했다가 갑자기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왜 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냐고 내 소득이 왜 100만 원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본인이 대출이 필요하거나 주택을 살 때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도 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신고라는 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만약에 10년 뒤에 주택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 3년 뒤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주택을 사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 자금 출처가 설명이 안 돼서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뭔가를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과거 신고됐던 내역을 다 없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어쨌든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집을 사거나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리거나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자산도 형성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소득금액을 높여서 자금의 출처를 만들어야 되고 자금 출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높여야 되고 소득금액을 높이게 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급이 됐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소득에 대한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나면 실제로 결손이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내시겠지만 또 세금을 내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위로의 말씀?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라고 세금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내 신용도도 높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금이랑 건보료는 별도예요.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보험료를 절세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소득을 또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걸 좀 같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서가 다르니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세금 늘어나는 거 세금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때문에 또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체계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좋아진다는 측면이니까 또 그것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분개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는 세금처럼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나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결정되면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향후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이 1년에 한 번씩 신고되는 이 소득이 여러분들의 자금 출처가 되니까 궁극적으로 자산 취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소득을 좀 높여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오히려 내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세금을 낸다고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건강보험료도 잘 납부를 하셔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만으로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아서 이런 부동산 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랑 세금을 오히려 납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마치 뭐랄까 대출을 위한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관점을 좀 달리 하시면 내가 더 많은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금을. 대출하실 때는 뭐 이것저것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막 다 하시잖아요. 막 비용을 주고서라도 막 대출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급하면 이런 자금 조달할 때 막 수수료까지 주면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취득 계획, 각각의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자금 출처를 잘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